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기 직전의 일요일 저녁이었다. 대기는 한증막처럼 끈적거렸고 낡은 선풍기가 내뿜는 미지근한 바람만이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힘겹게 휘젓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의 작은 2층 집 전체에는 그녀의 인생과도 같은 진한 뼈 해장국 냄새가 가득했다. 새벽부터 꼬박 반나절을 끓여낸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워낸 그녀의 땀이었고 달아빠진 무릎이었으며 이제는 희미해진 젊은 날의 초상이기도 했다. 저녁 식탁은 제법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그 위를 맴도는 분위기는 국의 뜨거운 김과 달리 어딘가 서늘한 구석이 있었다. 며느리인 최유진은 살갑게 웃으며 순자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연신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새로 생긴 반찬 가게인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라며 순자의 밥그릇 위에 정갈하게 나물 반찬을 올려놓았다. 그 손길은 나무랄 데 없이 다정했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아들 김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대견하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이 일요일 저녁 식사는 한 주간의 고된 직장 생활을 보상받는 평화의 시간이었다. 어머니와 아내가 이토록 잘 지내니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민주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깊은 눈주름과 아내의 계산적인 눈웃음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읽어낼 만큼 섬세한 남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전지적 시점의 관찰자에게 유진의 내면은 활짝 펼쳐진 책과도 같았다. 그녀는 코끝을 찌르는 해장국의 기름진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애써 참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냄새를 맡아야 하는 걸까? 일주일에 한 번, 이 낡고 후줄근한 집에서 벌어지는 연극은 대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그녀는 순자가 정성껏 발라준 살코기를 입에 넣으며 마음속으로는 잠시 후 민준과 함께 갈 백화점 명품관에 반짝이는 쇼윈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상냥함은 잘 훈련된 연기였고 효심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무시당했던 기억들은 그녀의 내면에 깊은 구멍을 만들었고 그녀는 그 구멍을 오직 물질적인 풍요와 타인의 인정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열쇠는 바로 시어머니. 박순자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저 작은 국밥집과 이 낡은 집이었다. 순자는 며느리가 놓아준 반찬을 묵묵히 씹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흠잡을 곳이 없었다. 오히려 친딸보다 더 살갑게 구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순자는 그 완벽함 속에서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진짜 배기 감정에는 본래 약간의 무심함과 서투름이 섞여 있기 마련인데 유진의 친절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하지만 순자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늙으면 의심만 많아진다더니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이지. 그녀는 자신의 예리한 직감을 노파심이라는 이름으로 억누르며 애써 며느리의 장점만을 보려 노력했다. 아들, 민준의 행복. 그것이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이유였고 이제 와서 그 행복에 스스로 흠집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김민서가 뾰로통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다. 어휴, 덥다 더워. 엄마, 아직도 에어컨 안 달았어? 이러다 사람 잡겠네. 민서는 소파에 명품 핸드백을 아무렇게나 던지며 투덜거렸다. 그녀의 눈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한 번 훑고는 꿀 떨어지는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는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질투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새언니는 좋겠네. 주말마다 엄마가 차려주는 진수성찬 받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시댁 가서 일주일 내내 부엌대기 신세인데. 민서의 말은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유진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생긋 웃으며 답했다. 형님,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머님이 형님 오신다고 갈비찜도 하셨는데. 얼른 앉으세요. 유진의 대처는 완벽한 며느리의 표본이었다. 그녀는 민서의 공격을 가볍게 받아넘기며 오히려 시어머니의 사랑을 과시하는 쪽으로 화제를 돌렸다. 민주는 중간에 끼어들어 민서야. 오자마자 무슨 그런 소리냐. 매형은 어쩌고 너 혼자 왔어라며 동생을 타박했다.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고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더 크게 들리는 듯 했다. 순자는 두 며느리와 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모를 리 없었다. 딸 민서는 결혼 전부터 새침하고 자기 몫을 확실히 챙기는 아이였다. 오빠인 민준에게 엄마의 사랑과 재산이 쏠리는 것을 항상 경계했다. 그런 민서의 눈에. 여우처럼 애교를 부리며 엄마의 환심을 사는 유진은 당연히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순자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민서의 그릇에 갈비찜 한 덩이를 올려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위는 회사 일로 바쁘다더라. 너라도 와서 얼굴 보니 좋다. 힘들면 매일 오지 않아도 돼. 그 말은 딸에 대한 염려였지만 동시에 며느리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이기도 했다.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모실 필요는 없다는 일종의 배려이자 거리두기였다. 유진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했다. 결국 딸이 우선이라는 거네. 아무리 잘해봤자 핏줄은 못 이긴다 이건가.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민서가 소파에 던져둔 핸드백을 힐끗 쳐다보았다. 올해 신상으로 나온. 그녀가 몇 달 전부터 잡지에서 오려내 침대맡에 붙여두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초라한 하피 가방과 민서의 번쩍이는 명품 가방,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미래를 저울질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탐욕의 불꽃이 질투라는 기름을 만나 더욱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모든 것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자연스럽게 순자와 민서의 몫이 되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는다는 핑계로 민준의 곁에 붙어 있었다. 부엌에서는 엄마. 쟤는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네.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래라는 민서의 불평이 들려왔다. 순자는 됐다. 시끄럽다. 너나 잘해라며 딸의 말을 막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편치 않았다.
거실의 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며 우리 유진이 오늘도 고생했어. 엄마 비위 맞추는 게 보통 일이야 라며 속삭였다. 두 공간의 온도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나는 노동과 불만의 열기로, 다른 하나는 거짓된 위로와 안락함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민준과 유진이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유진은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지 않았다. 그녀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화과자 사 올게요 라고 말했다. 순자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고 아들과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다. 식탁 위에 남은 음식들과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순자는 텅 빈 거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진한 해장국 냄새 속에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독감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곧 닥쳐올 폭염보다 더 지독하고 끈질긴 무언가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것만 같았다. 예보대로 폭염은 거대한 불덩이처럼 한반도 전체를 삼켜버렸다.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 이글거렸고 매미들은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처절하게 울어댔다. 박순자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래된 벽돌집은 한낮의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었다가 밤늦도록 뱉어냈다. 그나마 거실의 낡은 선풍기가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것마저도 뜨거운 바람을 휘젓는 것에 불과했다. 이 숨 막히는 더위는 최유진에게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폭염이 시작된 첫날부터 더위를 먹었다는 핑계로 2층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녀의 방에는 민준이 결혼 선물이라며 고집을 부려 설치한 최신형 에어컨이 쾌적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 순자는 정말로 며느리가 아픈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며느리를 위해 입맛을 돋운다는 시원한 오이냉국을 만들고 기력을 차리게 하려고 삼계탕을 끓였다. 하지만 그녀가 방문을 두드리며 음식을 가져왔다고 알릴 때마다 안에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님,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요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 식사는 나중에 내려와서 알아서 챙겨 먹겠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순자는 그저 더위에 지쳐 그러려니 생각하며 식지 않도록 밥상을 덮어두고는 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노파심이라는 작은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루는 순자가 저녁 준비를 하다가 찬장에 넣어둔 참기름 병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며칠 전에 새로 사와 채워놓은 것이었다. 혹시나 며느리가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 순자는 2층을 향해 소리쳤다. 얘야, 유지나 참기름 어디 뒀는지. 혹시 아니. 집안은 조용했다. 순자는 귀가 어두워졌나 싶어 목청을 조금 더 높여 다시 한번 불렀다.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직접 2층으로 올라가 보려던 찰나.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유진의 이름으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싱크대 맨 아래쪽 선반에 있어요. 순자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 집 안에.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며느리가 육성 대신 문자로 대답한 것이다.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다. 목이 아픈가 아니면 정말 기운이 없어서 말할 힘도 없는 게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싱크대 아래 선반을 열었다. 과연 그곳에 참기름 병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차가운 문자 메시지는 유진의 목소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을 때 식탁 위에 있어야 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휴대전화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침은 걸을게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부르면 입맛 없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라는 문자가 답으로 돌아왔다. 빨래를 걷어달라는 부탁에도, 장 보러 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냐는 물음에도 유진은 언제나 단답형의 건조한 문자로만 응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없어요. 그 짧은 단어들에는 어떤 감정도, 어떤 뉘앙스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적인 소통이 아니라 기계적인 정보 전달에 불과했다. 순자는 점점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며느리는 마치 자신을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도 섞기 싫은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서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유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방문을 열고 내려와 지친 남편을 맞았다. 그녀는 민준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오늘도 고생 많았죠 라고 속삭였고 순자가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서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통돕지를 못했네요. 죄송해요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 뻔뻔한 이중성에 순자는 기가 막혔지만 아들 앞에서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준이 과일을 먹는 동안 유진은 또다시 피곤하다는 핑계로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순자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실없이 웃고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아, 할 얘기가 있다. 민주는 그제야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새아가 말이다. 어디가 많이 아픈 개냐 순자는 일부러 염려하는 투로 말을 시작했다. 통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 하루 종일 전화기로 문자만 보내는데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순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가득한 유진의 단답형 메시지들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스팸 문자처럼 보일 정도였다. 민준의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는 아내에게서 이미 언지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어머님이 요즘 나한테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아. 내가 더위에 약해서 좀 쉬려고 하면 삐치시고 자기는 내 편 들어줄 거지? 아내의 가녀린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어머니의 상처받은 얼굴과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지만 결국 아내의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너무 어렸고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아, 엄마. 그거요. 유진이가 원래 더위를 심하게 타잖아요. 여름만 되면 편두통 때문에 말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는 능숙하게 아내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순자가 기가 막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집에 살면서 얼굴도 안 보고 문자로 대답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건 예의가 아니지라고 언성을 높이자 민준의 표정도 조금 굳어졌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아픈 사람 좀 쉬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답장이라도 꼬박꼬박 하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유진이가 얼마나 눈치 보이고 불편해하겠어요. 제발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그 순간 순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아들은 자신의 말을 조금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까다로운 늙은이로 취급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보낸 차가운 문자 메시지보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들의 변명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화는 끝났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민주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리모컨을 들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다시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2층에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웅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순자를 조롱하는 소리 같았다. 쾌적한 냉기로 가득 찬 그들만의 세계와 땀과 서름으로 가득 찬 그녀의 세계. 그 두 세계를 가르는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밖은 여전히 한여름의 열기로 가득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고 황량했다. 그날은 민준의 할아버지, 즉 순자의 시아버지 제삿날이었다. 해는 동쪽 하늘에 겨우 걸렸을 뿐인데도 세상은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순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엌을 지켰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의무이자 먼저 간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도리였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그 의무가 청은망은의 짐처럼 느껴졌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3개의 화구가 동시에 불을 뿜어냈다. 육수를 끓이는 냄비에서는 뜨거운 김이 쉴 새 없이 피어올랐고 프라이팬 위에서는 각종 전이 지글거리며 기름을 튀겨냈다. 창문 하나 없는 낡은 부엌은 순자가 내뿜는 한숨과 음식의 열기로 가득 차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뜨거운 쇠를 들이마시는 듯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따갑게 찔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욱신거렸다. 몇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나무를 묻히고 생선 배를 가른 탓에 무릎은 시큰거렸다. 그녀는 잠시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 2층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웅 하고 단조롭게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이글거리는 부엌의 열기를 비웃는 듯했다.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있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분노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제삿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코빼기 한 번 내비치지 않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순자는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참아야 했다. 아들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몸이 고되니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었다. 산적처럼 쌓인 설거지 그릇과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재료들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다. 최소한 상차림이라도 거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순자는 결국 마지막 인내심을 쥐어짜 내 2층을 향해 소리쳤다. 얘야, 이제 곧 상 차려야 하니 내려와서 좀 거들거라. 목소리는 땀과 열기에 지쳐 갈라져 나왔다. 그러나 2층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순자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거의 악에 받쳐 소리쳤다. 유진아, 내 말 안 들리니. 정적, 오직 매미 소리와 실외기 소리만이 그녀의 외침을 비웃듯 집안을 맴돌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순자는 기름과 밀가루가 범벅이 된 손을 앞치마에 거칠게 문질러 닦고는 결심한 듯 2층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그녀의 분노도 함께 차올랐다. 굳게 닫힌 며느리의 방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 손잡이는 에어컨 냉기 때문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차가움이 마치 며느리의 마음 같아 순자는 더욱 이가 갈렸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방 안의 풍경은 그녀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시원한 냉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어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유진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전화 화면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들어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그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은 지옥 같은 부엌에서 사투를 벌이고 온 순자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순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개냐? 내가 아래서 몇 번을 불렀는데 그제야 유진은 귀찮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놀람의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는 박순자의 남은 이성을 송두리째 끊어버린 바로 그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다시 휴대전화로 시선을 고정한 채로 무심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하세요. 말 섞기 싫으니까요.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말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었다. 지난 며칠간의 서름, 아들에 대한 배신감, 평생을 바친 이 집과 가족에 대한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의 눈앞이 새하얘졌다. 이성적인 사고는 완전히 정지했고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원초적인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행동이 먼저 나갔다. 그녀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침대로 달려들어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전화를 놓쳤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유진이 저항했지만
평생을 무거운 솥과 식자재를 나르며 단련된 순자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순자는 유진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그녀를 침대에서 끌어내렸다. 차갑고 쾌적했던 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두 여자의 거친 숨소리와 악다구니로 가득 찼다. 순자는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로 유진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방문 밖으로, 그리고 삐걱거리는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유진은 발버둥 치며 사람 살려 어머니가 미쳤나봐 라고 소리쳤지만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텅 빈 동네에는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순자의 목표는 오직 하나, 현관문이었다. 그녀는 거친 손길로 현관문 잠금쇠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다. 지옥의 아가리처럼 벌어진 문 밖에서는 찜통 같은 열기가 훅 끼쳐왔다. 순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유진을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실내복 차림의 유진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뜨겁게 달궈진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다. 그녀가 고통과 충격 속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를 내려다보는 순자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나가. 순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당장 꺼져. 쾅! 순자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동네에 울려 퍼졌다. 문 안쪽에서. 순자는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희미한 울음소리, 그리고 세상의 종말처럼 울어대는 매미 소리만이 가득했다. 부엌에서는 그녀가 정성껏 붙이던 전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도 만들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골마 터지기도 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다. 살을 태울 듯 이글거리던 폭염은 어느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한여름의 열병을 앓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한겨울의 냉기에 갇혀버린 듯했다. 아들이 사라진 집은 텅 빈 폐가처럼 적막했다. 순자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삶의 활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것일, 주인을 잃고 먼지만 쌓여가는 2층 방, 두 사람이 더 앉지 않는 텅 빈 식탁,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아들 민준에게서 가끔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그 통화는 모자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더 큰 벽을 쌓는 의식에 가까웠다. 민준의 목소리는 언제나 어색하고 주저했다. 그는 날씨나 가게 매출 같은 피상적인 안부를 묻다가 이내 변명처럼 아내의 소식을 전했다. 엄마, 유진이는 아직도 그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꾼대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마치
누군가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순자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며느리의 그림자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의 사람이 되어 그녀의 입으로 말하고 그녀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있었다. 순자에는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을 수 없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느냐, 잠은 편히 자느냐, 월급은 잘 나오고 있느냐, 그런 평범한 엄마의 질문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마치 며느리를 내쫓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이기적인 물음처럼 들릴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알았다.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라하는 무미건조한 대답만을 되풀이했다. 그러면 전화기 저편의 아들은 안도하는 듯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뚜뚜뚜 단조로운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순자는 아들과 자신 사이에 놓인 강이 점점 더 넓고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시댁을 나온 유진과 민주는 서울 변두리의 좁은 오피스텔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다. 처음 며칠간 민주는 죄책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어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지긋지긋한 두 여자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없지 않았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아내와 오붓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리라 막연히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유진이 짜놓은 치밀한 각본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유진은 더 이상 상냥하고 애교 많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의 사건을 무기 삼아 민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는 척 흐느꼈고 낮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저주를 쉬지 않고 쏟아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한여름 대낮에 그렇게 길바닥으로 내쫓을 수가 있어. 당신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민준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당신은 그때 뭘 했어? 당신이라도 날 막았어야지. 결국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아. 날 무시하고 버린 거야. 민주는 아내의 눈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시달렸고 어떻게든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렸다. 어느 날 저녁,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던 중 유진이 툭 던지듯 말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민주는 말없이 눅눅해진 치킨 조각만 뒤적였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이 좁아터진 단칸방 월세 내기도 벅차. 난 그날 충격으로 일도 그만뒀고 당신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어.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날카로운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 조금만 참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힘없이 대답하자.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다. 어떻게 당신한테 무슨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욕망이 그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 어머니 가게랑 집 말이야. 그거 원래 할아버지가 하시던 걸 물려받은 거라며. 그럼 당신 아버지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남인 당신한테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라고.
민주는 화들짝 놀라 아내를 쳐다보았다.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지켜온 재산이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거라니까 유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왜 우리 거라고 말을 못해? 당신 어머니가 움켜쥐고 있는 돈. 그거 다 우리 돈이야. 우리가 그걸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이 지긋지긋한 월세살이 안 해도 돼. 나중에 우리 아기 태어나면 어떡할 건데? 이 닭장 같은 곳에서 키울 거야. 당신은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어. 아기라는 말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진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낮췄다. 여보, 나는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세 식구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야. 당신 어머니는 평생 혼자서도 잘 살아오셨잖아. 하지만 우린 이제 시작인데. 미천이 하나도 없잖아. 이건 욕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유진의 논리는 교묘했다. 그녀는 탐욕을 생존으로, 권리 주장을 책임감으로 둔갑시켰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희생과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슴이 아팠지만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에 지쳐 있었다. 이 갈등을 끝낼 수만 있다면, 아내가 다시 예전처럼 웃어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다. 결국 기나긴 침묵 끝에 그는 패배자처럼 고개를 떨구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재빨리 표정을 감추고 그의 품에 안기며 가녀리게 속삭였다.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민주는 그런 아내를 힘없이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머니의 등에 칼을 꽂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오피스텔의 작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순자의 국밥집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오자 잊었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다시 찾았다. 순자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며 손님을 맞았다. 바쁘게 일하는 동안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배신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아들도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 상처도 희미한 흉터처럼 아물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낮의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어 한가한 오후였다. 순자가 저녁 장사를 위해 솥에 새로운 뼈를 안치고 있을 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어서 오세. 그녀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네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한 달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던 아들, 민준이었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반가움, 원망,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아들의 얼굴은 그 사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순자는 모든 것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엄마,
잘못했어요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기를, 그저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왔느냐? 밥은 먹었고 순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아들을 맞았다. 그녀는 제일 좋은 자리를 닦아주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깍두기를 꺼내고 펄펄 끓는 해장국을 한 그릇 가득 퍼서 아들 앞에 놓아주었다. 민주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테이블 위만 쳐다보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만이 어색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개냐.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순자였다. 그녀는 아들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아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한참을 뜸을 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이 수백 번 연습시켰을 그 말을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처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저하고 유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상의해 봤어요. 그는 서두를 길게 늘어놓았다.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이야기,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허황된 꿈,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번지르르한 포장이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아들이 하려는 말의 진짜 의도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제발 그 짐작이 틀렸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민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 이 가게를 저희한테 물려주셨으면 해요. 명의를 제 앞으로 이전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아들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이 가게를 내놓으라고 말한 것이 맞는가. 민주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말을 덧붙였다. 물론 가게 운영은 계속 엄마가 하셔도 돼요. 저희는 그냥 명의만, 아니, 그게 정 힘드시면 제 몫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가게를 담보로 돈이라도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몫이 유산.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순자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순자는 들고 있던 물컵을 놓쳤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그녀의 눈앞에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이 가게에서 밤낮으로 뼈를 고았던 날들,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며 온갖 수모를 견뎠던 날들, 그렇게 피와 땀으로 지켜온 그녀의 삶, 그 자체인 이 공간을 아들은 지금 고작 돈 몇 푼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순자의 표정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충격과 슬픔을 넘어 차가운 경멸로 변해가고 있었다. 너의 방금 뭐라고 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목,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몫을 논해. 이게 네 생각이야. 아니면
그 여우 같은 년이 시킨 말이냐. 자신의 아내가 모욕당하자. 민준도 죄책감을 잊고 반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말 조심하세요. 유진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이건 저희 부부가 함께 내린 결정이라고요. 왜 엄마는 항상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장남인 제게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순자는 아들과의 모든 인연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아들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착하고 순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탐욕에 눈이 먼 낯선 괴물일 뿐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고 지나가 아들의 앞에 섰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들어보인 적 없는 냉혹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가라. 네,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는 돈 얘기할 거면 찾아오지 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밖을 가리켰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모욕감에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고 보세요. 엄마는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라는 악담을 남기고 가게를 뛰쳐나갔다. 민준이 사라진 가게 안. 순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아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다. 아들을 저렇게 괴물로 만들도록 내버려둔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 가족에 대한 절망이었다. 그날 저녁,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딸 민서가 한다름의 가게로 달려왔다. 그녀는 가게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괜찮아. 오빠가 와서 행패라도 부린 거야. 그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는 마치 자신이 더 분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최유진이라는 여우. 보통 내기가 아닐 거라고 했잖아, 기어이. 우리 오빠까지 저렇게 망가뜨려 놓고 엄마.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저것들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상처받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효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과 계산적인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귀에 대고 결정적인 말을 속삭였다. 엄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만약을 대비해서 유언장이라도 미리 써둬. 이 가게랑 집. 전부 내 앞으로 해놓는다고 확실하게 못 박아둬야 저 여우 같은 년이 넘보지 못할 거 아니야. 알았지. 딸의 위로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것은 순자의 상처를 보듬는 약이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독이었다. 순자는 딸의 품에 안겨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노골적인 탐욕과 딸의 계산적인 위선 속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아들과의 정면 충돌 이후 박순자의 삶은 고요한 지옥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더 이상의 전화도, 더 이상의 연락도 없었다. 완벽한 단절. 그 끔찍한 침묵은 차라리 소리 없는 전쟁의 선포와도 같았다. 순자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아들이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며 남겼던 "두고 보세요. 엄마는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라는 저주 섞인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그 말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재앙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최유진은 정면 대결이 실패로 돌아가자 즉시 두 번째 계획에 착수했다. 그것은 바로 여론전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실하고 억척스러운 과부라는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임을 간파했다. 그녀는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가면을 쓴 채 전화기를 들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펐고 문장 사이사이에는 계산된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고모님, 저 유진이에요. 흐흐, 너무 힘들어서 전화드렸어요. 어머님이 저를 내쫓으셨어요. 제가 더위 먹어서 몸져 누워 있는데 제사 음식 안 돕는다고 머리채를 잡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는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저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머님은 가게랑 집을 다 움켜쥐고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하세요. 민준 씨 몫까지 전부 뺏으려고 하세요. 유진의 이야기는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도발적인 행동 문자로 대답한 일, 제사를 외면한 일은 철저히 숨긴 채 시어머니의 분노 머리채를 잡고 내쫓은 일만을 극적으로 부풀렸다. 거기에 재산 문제까지 엮어 순자를 병든 며느리를 학대하고 아들의 재산까지 탐내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완벽하게 둔갑시켰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친척들의 입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동정심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는 법이었고 유진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은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순자는 그 변화를 시장 좌판에서 가장 먼저 체감했다. 수십 년간 한결같이 그녀에게 사장님이라 부르며 덤까지 챙겨주던 채소 가게 주인이 그날따라 그녀의 눈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돈만 받았다. 평소라면 안부를 물으며 한참을 떠들었을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주변 상인들이 그녀를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혀었다. 그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외면 속에서 순자는 자신이 동네의 평판 좋은 국밥집 주인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악녀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평생을 정직과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그녀에게 이러한 공개적인 망신은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유진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남편 민준을 자신의 손발처럼, 자신의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준도 망설였다. 유진아, 이건 아니야. 어떻게 엄마 가게를? 하지만 유진은 그의 죄책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 당신 어머니가 우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당신은 아직도 엄마 편이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바로 그 가게잖아. 가게가 힘들어져야 우리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결국 민주는
아내의 압박에 굴복했다. 그는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복수는 비겁하고 은밀했다. 그는 먼저 어머니의 가게에 수십 년간 고기를 납품해온 정육점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 순자네 아들 민준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거래처를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이셔서요. 다른 곳은 더 싸게 준다는데 그 불확실한 말 한마디는 오랜 신뢰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정육점 주인은 찝찝한 마음에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자는 당황하며 그를 안심시켜야 했다. 며칠 뒤 가게에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다며 공무원 2명이 들이닥쳤다. 누군가 식당 위생이 불결하고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었다. 순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평생 위생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다. 공무원들은 매서운 눈으로 주방 구석구석을 뒤지고 냉장고 안까지 샅샅이 확인했다. 비록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게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날 순자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비열한 민원 전화의 발신자가 누구일지 짐작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결정타는 온라인에 올라온 악의적인 후기들이었다. 국물이 예전 같지 않고 너무 짜다. 주인 할머니가 불친절하다. 깍두기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사과도 안 함.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들이 마치 진짜 경험담처럼 포장되어 인터넷에 퍼져 나갔다. 젊은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때는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가게 앞이 썰렁해졌다. 순자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다. 아들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매일같이 끓여내는 해장국 솥은 더 이상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자 아들과 자신을 갈라놓은 원수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펄펄 끓는 솥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저 뜨거운 국물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모두 끝날 수 있을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혔던 관계의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되어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최유진이 시작한 비열한 전쟁은 분명 효과가 있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고 박순자의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순자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독하게 버텼다.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솥을 지켰고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그런 끈기는 평생을 역경과 싸워온 자의 내성이었고 유진의 계산에는 없는 변수였다. 지루한 소모전이 길어지자 초조해진 것은 유진 쪽이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더 확실하고 극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마지막 한 방.
그녀는 남편 김민준이라는 가장 유용한 말을 희생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퇴근한 민준을 맞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 서류 몇 장과 도장을 꺼내놓고 마치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절망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그녀의 눈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준이 영문도 모른 채 그녀를 바라보자. 유진은 친구의 사업에 멋모르고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녀는 가짜 차용증과 험상궂은 남자의 사진까지 보여주며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둘 다 가만두지 않겠대.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대. 여보, 나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몸을 떨었다. 민준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아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를 원망할 겨를도 없었다. 당장 눈앞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그래서 빚이 얼만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유진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액수를 내뱉었다. 그것은 평범한 직장인인 그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이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유진이 그의 귓가의 악마의 속삭임처럼 해결책을 제시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어머니 집이랑 가게. 그걸 담보로 잡히면 이 돈을 해결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몰래 하는 거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조용히 다시 찾아오면 돼. 어머니는 전혀 모르시게 할 수 있어. 이건 어머니를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을 구하는 일이야. 제발 날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그것은 선택지가 있는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에게 던져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양심이 비명을 질렀지만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린치를 당하는 아내의 모습과 자신의 망가진 인생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아내가 내민 인감증명 위임장과 대리인 발급 신청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라는 악마의 손에 들린 기꺼이 희생될 준비가 된 조울주이었다. 며칠 뒤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순자의 가게를 찾아갔다. 그의 모습은 몇 주 전 당당하게 제 몫을 요구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값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퀭하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주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순자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라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미움도, 원망도. 그 처절한 통곡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함께 울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다 괜찮다. 어서 일어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다시 엄마와 아들이 되었다. 겨우 울음을 그친 민주는 어머니 앞에 거짓말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유진이 짜준 각본 그대로였다.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야기.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순자는 그런 아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주는 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여기에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세금 문제 때문에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서요.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다시 일어서서 엄마한테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네, 그는 서류의 복잡한 내용은 손으로 가린 채 도장을 찍어야 할 곳만 정확히 가리켰다. 순자는 망설였다. 그동안 아들에게 당한 배신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눈앞에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자신의 구원만을 바라는 아들이 있었다. 평생 그녀의 삶을 지배해온 모성애라는 거스를 수 없는 본능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아들을 의심하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이것이 아들이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다. 괜찮을 거야. 내 아들인데. 설마?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아들이 가리킨 네모난 칸 안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도장을 꾹 눌렀다. 쾅,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찍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서명한 것이 부동산 처분 위임장과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집과 가게를 아들의 거짓 눈물을 믿고 제 손으로 사형대에 올려버린 것이다. 서류를 받아든 민주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감사합니다, 엄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는 말을 기계처럼 중얼거리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아들이 사라진 가게 안에 홀로 남은 순자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안아주며 느꼈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다. 아들은 왜 저렇게 급하게 갔을까? 왜 단 한 번도 자신과 눈을 맞추지 않았을까?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인주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선명한 붉은색이 마치 피처럼 느껴져 그녀는 견딜 수 없는 현기증을 느꼈다. 아들이 다녀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순자의 삶에는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다.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큰 빚을 짊어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짠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언젠가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철이 든 아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다.
연락이 없는 것은 그만큼 바쁘고 힘들다는 증거일 거라고.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희망은 그녀가 매일의 고된 현실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그녀가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은 어느 맑은 가을날 배달된 등기 우편 한 통에 의해 너무나도 허망하게 끊어지고 말았다. 봉투는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딱딱하고 위압적이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처음 보는 빼곡한 글씨로 가득 찬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노안으로 침침한 눈을 비비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힘겹게 읽어 내려갔다. 부동산 강제 집행 예고 통보, 소유권 이전 완료, 명도 소송. 그 단어들은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서류의 내용은 명확했다. 그녀가 평생 살아온 이 집과 가게가 불과 2달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팔렸으며 법적으로 지정된 퇴거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사기꾼들의 장난이거나 행정적인 착오일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아들에게 물어보면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엄마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몇 번을 다시 걸어도 결과는 똑같았다. 나중에는 아예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 부부가 살던 변두리 오피스텔로 향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오피스텔 문은 그녀의 기도를 비웃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고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경비원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주머니. 그 집 비었는데요. 젊은 부부. 2달 전에 이사 갔어요. 돈 많이 벌어서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간다고.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 강남, 좋은 아파트. 그 단어들이 순자의 뇌리에 박혔다. 빚에 쪼들려 야반도주한 사람의 행선지는 아니었다. 순자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 서류에 적혀 있던 부동산 중개업소의 주소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중개업자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는 그녀의 모습에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알려준 사실은 순자의 마지막 남은 신랏 같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끊어버렸다. 아들 부부는 집과 가게를 판 돈으로 신도시의 최신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약했으며 오늘이 바로 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최종 계약을 하는 날이라는 것이었다. 순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택시에 다시 몸을 실었다. 그녀가 도착한 신도시의 모델하우스. 단지는 그녀가 평생 살아온 낡은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번쩍이는 건물들, 화려한 조경, 값비싼 외제차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의 중심에
그녀의 아들 김민준과 며느리 최유진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아파트 조감도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순자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빚, 사채업자, 아들의 눈물,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아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모성애를 인질로 삼아 그녀의 인생 전부를 훔쳐 달아난 것이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이 끔찍한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민준아,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민준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이 공포와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흔들렸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유진의 표정은 달랐다. 그녀는 처음에는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승리자의 오만함이 떠올랐다. 순자는 손에 든 퇴거 통보서를 부들부들 떨며 그들 앞에 내밀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빚은 다 갚은 개냐? 그때 유진이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어머님, 집이랑 가게 팔았어요. 저희 아기 태어나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요. 빚쟁이들은 순자가 신랏 같은 희망을 붙잡고 더듬거리며 묻자 유진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도 참 순진하시네요. 그런 걸 믿으셨어요. 좋게 말할 때 주셨으면 이런 일까진 없었잖아요. 이건 그냥 저희 몫을 찾아온 것뿐이에요. 억울해하실 거 없어요. 순자는 유진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의 어깨너머로 숨어있는 아들을 향해 애원했다. 민준아, 네가 말해봐.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엄마한테 말해다오? 아들은 어머니의 절박한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비싼 구두 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 그것은 그 어떤 비명이나 고백보다도 더 잔인하고 명백한 인정이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공범이자 주범이었다. 그 순간 순자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재산을 잃은 슬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그 끔찍한 진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는 그저 걸림돌이자 이용 가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차갑고 딱딱한 모델하우스 앞 보도블록 위로 그대로 쓰러졌다. 정신을 잃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멸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얼굴과
끝까지 자신을 외면하는 아들의 비겁한 뒷모습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무심하게 몇 번을 더 바뀌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분주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박순자의 시간은 아들의 배신이 완성되던 그날, 신도시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영원히 멈춰버렸다. 쓰러졌던 그녀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고 며칠 만에 퇴원했지만 이미 예전의 박순자가 아니었다. 몸은 겨우 회복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날 죽어버렸다. 이제 그녀는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골목,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다.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집과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몇 푼의 위자료와 딸 민서가 가끔 가져다주는 반찬 통뿐이었다. 방 안에는 그녀가 평생 사용했던 낡은 가구 몇 개와 솥단지 대신 놓인 작은 전기밥솥이 전부였다. 한때는 뜨거운 김과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외풍이 스며드는 차가운 방 안에서 스산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허리는 더 깊이 휘었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맴도는 날이 많았다. 딸 민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의무감처럼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올 때마다 밑반찬 몇 가지와 약간의 용돈을 건네며 늘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엄마, 제발 밥 좀 잘 챙겨 먹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그녀의 걱정은 피상적이었고 이내 자신의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푸념이나 돈 문제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다. 그러다가는 꼭 한 번씩 독이 든 꿀처럼 아들 부부의 소식을 전했다. 그것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산다더라.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마주쳤는데 최유진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배는 남사한만 해졌더라고. 걔가 낳은 아들이 엄마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꼴을 보면 나는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나. 민서의 말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빼앗겼다는 분노의 표출이자 오빠와 새언니에 대한 저주였다. 순자는 딸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손자에 대한 어떤 감정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재처럼 어떤 불씨도 다시 피워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민서는 그런 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는 볼일 다 봤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텅 빈 방에 다시 혼자 남은 순자는 딸이 주고 간 반찬통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민준과 유진은 행복했을까? 그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는 잡지에나 나올 법하게 꾸며져 있었고 새로 태어난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족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그들의 삶은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다. 배신이라는 모래 위에 세운 성은 언제나 위태로운 법이었다. 유진은 돈에 대한 집착이 병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민준이 쓰는 돈을 사사건건 감시했고 남편이 혹시라도 죄책감에 시달려 옛 가족에게 돈을 보낼까봐 전전긍긍했다. 민준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고 술에 취하면 괴물처럼 변했다. 그는 길바닥에 쓰러지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 끔찍한 기억은 악몽이 되어 매일 밤 그를 찾아왔다. 그는 가끔 아내에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 맞아 라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 모든 게 다 누구 덕인데 라는 유진의 차가운 비아냥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넓고 화려한 아파트는 두 개의 섬처럼 떠있는 부부의 공허함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훔친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더 크고 화려한 불행의 무대를 마련해 주었을 뿐이었다.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순자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민서가 몸보신이라도 해 라며 사다 놓고 간 뼈 해장국 한 그릇이 작은 상 위에 놓여 있었다. 포장 용기에 담긴 해장국은 이미 오래전에 온기를 잃고 표면에는 하얀 기름이 허옇게 굳어 있었다. 한때는 그녀의 인생이자 자부심이었던, 그녀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차갑게 식어버린 국밥 그릇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잊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어린 민준의 입에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 식혀 넣어주던 기억. 가게를 찾아온 남편이 역시 당신 국밥이 최고야라며 엄지를 치켜 쓰던 기억.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안에서 땀 흘리며 행복해하던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따뜻했던 기억들은 이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헤집었다. 이제 그 음식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끓여낸 국밥은 결국 아들의 배신을 위한 미천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속고 살았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속기를 자처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환상이었을 뿐. 그 실체는 진작에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증거와도 같은 눈물이었다. 눈물방울은 그녀의 깊게 팬 주름골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다가 마침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갑게 굳은 기름 위로 떨어졌다. 작은 파문이 하얀 기름층 위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그녀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짠맛이 차갑게 식어버린 국물 속으로 속절없이 녹아들었다. 순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동도 없이 자신의 눈물이 만들어낸 작은 파문이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며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순백으로 덮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눈도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지독한 상처와 공허함까지는 덮어주지 못할 터였다. 비극은 그렇게 소리 없이 완성되고 있었다.